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10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권의 한 축이죠. 정의당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재보선에서 당대당 연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 일각에서 새정치연합이 군소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것처럼 겁박했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 시점이기도 합니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정의당의 제안을 덥석 받기도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정의당 천호선 대표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국민대책위원회가 어제 유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독립국가위원회 형태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6명을 참여시키자는 게 뼈대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국회 국조특위나 현 정권만을 믿었다가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과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잠시 광고 듣고 7월 10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さん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소식입니다. G2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제 대화가 어제 열렸다고요? 네, 중국의 입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제6차 중미 전략 경제 대화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의 경제 총량은 세계의 3분의 1, 인구는 4분의 1, 무역 총량은 5분의 1이 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미가 서로 대항하면 양국과 세계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상대의 주권과 영토 그리고 상대가 선택한 발전 방식을 존중하고 자신의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양국 간 신형 대국 관계도 강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신형 대국의 공통 이익이 갈등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시 주석이 지난해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개념인데요. 예. 충돌하지 말고 상호 이익을 존중하며 공영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아시아 주도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 미국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미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고 밝혔고요. 우리는 상대의 성공에 대한 심대한 상호 이익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존하는 힘과 부상하는 힘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 비록 경쟁은 해도 충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에 중국을 방문해 신형대국 관계 구축과 협력 확대 그리고 건설적인 이견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얼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결국 세계 질서는 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중국이 이런 입장들을 밝히는 거 보면 말이죠. 네, 네덜란드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다마 검증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일본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네덜란드 비정부기구 일본 명예부채재단은 지난 8일 헤이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2차 대전 당시 인도네시아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됐던 네덜란드인 생존자와 그 가족 30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예. 88세의 한 시위 참가자는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독일과 달리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위안부 등 일본군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일본군의 성노예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다마를 발표했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고노 전 관방장관이 이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고노요에이 전 일본 관방장관은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쓸데없는 알력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고노 전 장관은 아베 정권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처럼 하면 반드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한일 관계가 고노다마 발표 이후 20년 동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개탄했습니다. 아베 정권의 집단자위권 가기 결정과 관련해서는 결국 유권자가 정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예.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는 지지를 얻기 힘들 거라는 메시지를 아베 정권에 계속 보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투표 직후에 표본 개표가 실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까? 9일 실시된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서민 후보라고 불리는 투쟁민주당 연합 조코이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 보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등이 투표 종료 후 표본 투표함을 열어 개표한 결과 조코이 후보는 52%가 넘는 득표율로 대인도네시아 운동당 프라보어 후보를 4~5%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표본 개표는 출구조사보다 신뢰도가 높고 실제 개표와의 오차도 1%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와르도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던 프라보어 후보 측은 표본 개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요. 결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하는 21일이나 22일에야 당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섬도 많고 유권자도 많다 보니까 개표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호주에 난민 신청을 한 여성들이 집단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호주 난민 수용소에서 여성 10명이 자식을 호주에 남게 하려고 집단 자살을 기도했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호주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호주 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을 파푸아뉴기니나 나우루로 보내려고 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예. 자신이 죽으면 호주 정부가 고아가 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호주에 살도록 할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이 최근 호주 정부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호주에서는 작년 9월 토니 에버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연립 정부가 집권하면서 강경한 난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예. 난민선을 출발지로 돌려보내거나 이들을 호주 정부가 운영하는 인근 섬나라의 난민 수용소로 보낸다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수용소에서는 열악한 인권 실태와 기약 없는 장기 억류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빈발하고 이 과정에서 극단적 자해 행위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호주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영국이 의회 광장에 간디 조각상을 세우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배의 비폭력으로 맞서며 독립운동을 펼친 인도 독립의 아버지 마하트마 간디의 조각상이 영국의 의회 광장에 세워집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과 조지 오스본 외무장관은 지난 8일 델리의 간디 기념관을 찾아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예. AFP 통신은
이것이 과거사를 기억하는 영국 나름의 방식이자 일종의 사과라고 전했고요.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영국이 과거 식민 통치에 저항하는 인도 시위대를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간디 조각상을 세우는 건 이율 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일본 의회 광장에다가 안중근 의사나 김구 선생 동상 세우는 것과 비슷한데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입장에서 본다면.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키스터였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정의당이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당대당 연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하자, 이게 명분입니다. 정의당이 연대를 제안한 시점이나 이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후보 등록인데 오늘 후보 등록 하시나요? 예, 예비 후보 등록을 어저께 했고요. 예. 오늘 이틀간 후보 등록인데 본 후보 등록은 저는 아마 내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내 절차가 있어서요. 예, 예. 지역 당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연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좀 궁금하고요.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야권 좀 단일 후보를 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겁니까? 예, 어저께 이야기가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한 명밖에 당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모든 정당이 다 후보를 낼 수 있지만, 때로는 야권이 정치적으로 연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어떤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제 6명의 후보죠, 현재까지 6명의 후보를 준비하면서 예.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면 협의해보자라고 이미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다만 그 야권 연대는 어떤 각 지역에서 개별 후보들이 알아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연대가 아니라 당대당 차원에서 당의 지도부들이 국민들에게 야권 연대의 필요성, 가치,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당과 당 간의 어떤 신뢰감이 있는 신뢰를 전제로 얹혀서 야권 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던 것이고요. 예. 보통 이제 야권 연대라는 것이 후보 단일화를 포함하게 돼 있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선거 후보 등록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 않습니까? 일단 등록하게 되면. 예.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아직 후보를 확정해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저희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 등록이 오늘 하고 내일인데 그래도 한 이틀 오늘 내일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어저께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새정치연합 내부가 너무 정신이 없었죠. 어저께 밤늦게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아직 예. 저희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문을 닫을 수는 없지만 여지껏 김한길, 안철수 두 지도부가 보여주신 모습이나 새정치연합의 인사들이 보여주는 모습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안하신 입장에서 빨리 답 주지 안 주냐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예. 저희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게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 지도부의 생각뿐만 아니라 당내 개파 관계가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공천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반영됐고 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또 제의해 두는 것이 저희로서 바른 태도인 것 같다라고 해서 한 것이고요. 아마도 저희로서는 그럴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저희는 전원이 독자 완주한다. 끝까지 완주한다. 이런 각오를 갖고 태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제안 이전에 좀 전후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요.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기로 한 노회찬 후보요. 새정치연합이 군소야당은 후보를 내지 말라는 식으로 좀 겁박을 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실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개적인 발언이었죠. 예. 주승용 사무총장이 노회찬 전 대표 출마는 어부지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다른 새정치연합 인사들도 정의당이 나오면 표가 분산된다. 새누리당이 유리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두 당만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인데요. 마치 이런 식이라면 제3당, 제4당은 그것이 보수 성향이건 또는 진보 성향이건
후보를 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매우 무례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오만한 사고, 그 다음에 그 비민주적인 사고가 현재의 부실한 새정치연합을 만든 것이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심상정 원내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개파 정치와 자중지라는 국민들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당대당 연대를 하자는 거 좀 이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아니, 이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제3당이고 새정치연합과 다른 정당, 새정치연합이 할 수 없는 몫을 해나가겠다는 저희들의 정당이지만 저희가 새누리당과 가까운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보면 같은 야당, 허다하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면에서는 저희는 친구 정당이다, 우당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대를 제기한 것이죠. 새정치연합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한 실망과,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아닌 곳과 연대하는 것, 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문제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새정치연합도 좋은 분도 많고요. 최근에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한때 저도 제1야당으로서 저희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온 부분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몫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을 갖고 계셨을 테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파동,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꼭 동작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겠는데요. 자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새정치연합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고 실망을 많이 줬지만 박근혜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하라고 그래서 지지해 주셨고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으로선. 예.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도 새정치연합이라 지지했다기보다는 박원순 시장이기 때문에 지지한 것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새정치연합은 지방선거 끝나서 이게 이겼다고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국민들의 뜻을 다 잊고 원칙도 상식도 내던진 채 오직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정치란 간판이 부끄럽다고 보고요. 저는 이것이 역대 최악의 야당으로서는 최악의 공천 파동이고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서 비난을 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른 전망일 수도 있고 좀 섣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이번 재보궐선거 15개 그 선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여야로 나눠서 본다면 판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한 지역과 한 지역구를 다 예. 세보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정치는 어저께 밤늦게나 후보가 확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놓고 여야의 어떤 판을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국민들께 야당이 힘을 합치고 그다음에 분명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예. 틀림없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국민들의 여론은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여당의 승리를 이끌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정치연합이 보여준 모습은 단지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야당에게 정치 전체에 대한 환멸을 조장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그것이 가장 이번 선거에서 우려되는 것. 오늘 어떤 신문을 보니까 이미 국민들은 재보궐선거 시작하기 전에 신물이 났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새정치연합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예.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금까지 이제 6곳 후보 내시기로 확정하신 것 같은데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당 연대 제안한 이유가 서울 동작을에 노회찬 후보만은 꼭 좀 살려야 되겠다, 당선시켜야 되겠다 이런 전략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런 거죠. 저도 후보고 당대표입니다. 예. 제가 들어도 섭섭한 이야기죠. 그 얘기는. 노회찬 전 대표의 당선이 우리 정의당에 매우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듣고 계신 분들, 시청자들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 대한민국 정치 혁신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느 후보는 당선되고 나머지는 예를 들면 저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저는 또 당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야권 연대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모두 완주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회찬 전 대표가 출마 선언한 서울 동작을요. 예. 지금 구도로 본다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
또 모르겠습니다. 그 공천에서 탈락한 분이 또 출마할지 안 할지 무소속으로. 예. 서울 동작을 승리는 자신하십니까? 어떤 승리든지 자신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도 기동민 후보도 자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승리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 3자 구도지만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에 맞설 가장 경쟁력이 있는 야당 후보가 누구냐 또는 그 3명의 국회의원 후보 중에 누가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좀 더 정의로워지고 다른 국회가 되겠느냐라는 면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은 매우 분명할 거라고 보고요. 예.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표가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는 흐름이 생기면 저는 노회찬 전 대표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당내 절차 밟은 후에 후보 등록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호선 대표께서는 경기 수원정 그러니까 영통이죠. 이 지역에 출마하기로 하셨는데 현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제 막 선거운동 시작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수원 영통은 가장 젊고 활력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 도시이기도 하고요. 예. 투표율이 수원 다른 곳에 비해서 10%나 높을 정도로 10%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당 관심과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 혁신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정의당에게 저에게 굉장히 맞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예. 예, 게다가 지금 새누리당 임태희 후보를 공천했지 않습니까? 예. 임태희 후보는 지금의 여권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지 않는데 그 대통령실장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경쟁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게다가 저는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의 대결 구도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새정치는 박광원 후보를 공천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TBS도 뵌 적 있고 오가면서 뵙긴 합니다만 사실은 정치권에 있는 저도 아직 정치인으로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이제 공천 파동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후보에 비해서 두 당의 후보에 비해서 분명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예. 비록 제3당이지만 역시 3자 구도에서라도 야당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 시작하시면 판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 6개 선거구에 낸 후보를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천 대표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야권 연대 가능성은 저희가 처음부터까지 계속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전원 완주 최대 성과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원정 영통 지역의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였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제 박광원 후보 그리고 천호선 대표 이렇게 대결하게 됐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이 수원정에만 재보선과 관련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예, 조금 전에 말씀을 1차적 기본적인 건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 자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정치 혁신, 야당 교체, 이런 것들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합한 15개 지역구 중에 수원 영통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의 출마를 생각했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당 후보가 임태희 실장이 나온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제가 가서 이명박 정권의 부활을 막아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수원 영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이 후보 내는 곳 서울 동작을 말씀하셨고 이제 출마하시는 수원정 영통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나머지 네 곳은 어디고 어떤 분들이 출마하시나요? 네, 수원에 세 군데가 지금 재보선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을병정 그리고 제가 정인데요. 을 지역에 손학규 의원이 나오시는 지역이죠 아마 권선구죠. 그러니까 권선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요. 그곳에는 우리 박석종 후보가 나가고요. 예. 병 지역에는 손학규 의원이 나가시는 지역인데 손학규 전 의원이 나가시는 지역인데 그것은 우리 당의 대변인이자 부대표인 이정미 후보가 나갑니다. 예. 김포에는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현 후보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광산에 저희 당의 청년 부대표인 문정훈 부대표가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예. 이 수원을은 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백혜련 후보가 나올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수원 병원 8달 지역인데 손학규 전 의원. 예. 수도권 4곳, 5곳하고 광주, 광산을 이렇게 이번에 후보를 내시는군요. 예, 그래서 한 군데도 저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마 이 6개 후보를 내는데 머물 것 같습니다. 예, 6곳, 15곳 중에 이제 수도권 중심 그리고 광주, 광산을 해서 6곳의 후보를 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무려 한 7시간 동안 대통령 대면 보고가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 좀 조사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저는 국민TV, 국민라디오가 이 문제에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예. 저도 당시 이제 보도도 봤고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당일날 오후에 제가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청와대가 듣지도 않았겠습니다만 하나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겠다. 정치인들이 좀 막 서로 앞다투어 내려가는데 현장을 방문하지 않겠다. 그리고 2번째는 대통령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 관리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고요. 국정상황실장도 해봤고, 제가 대변인일 때는 아프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건 터지면서 제가 느낀 게 되게 전례가 없었던 대형 사건이 터지면 평소에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도 모두가 허둥지둥합니다. 그런 곳에 정치인이 가서 브리핑 받고 있으면 그것은 현장의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요. 더더욱이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더라도 이런 정도의 규모의 문제는 청와대가 직접 관리하고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지 않으면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고 수평적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충원을 드렸던 것인데 역시 나중에 보니까 일각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전화로 보고할 수 있거나 서면으로만 보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사건 발생한 지 1시간 내외에서는 그 담당자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보고. 그리고 충분한 이해,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게 해야 하는데 7시간 동안 대면 보고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사고대책본부 갔을 때 영 엉뚱한 질문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보선 의미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고 또 정의당에서는 6명의 후보를 냈는데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임하겠다 하고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계를 드러낸 야당의 교체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2가지가 정의당의 진출과 당선을 통해서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로서는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름을 체제 또는 야당 2강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국민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새 판을 짜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선거니까 총력전을 펼칠 것 같은데, 정의당의 이제 당원이지만 또 유명 인사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유시민, 진중권 당원도 이번 선거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도 와서 유세를 하고 마이크를 잡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은 드리지 않았는데요. 예. 저희가 우리 당의 총력을 어떻게 모을까 지금 계획을 짜는 중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후보 등록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후보들까지 해서 공평하게 한번 기회를 더 봐서 인터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의 천호선 대표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10일자 조간신문이 전한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있었는데 관련 소식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육장관 자격 없음. 그러면서 느낌표가 달려 있습니다. 예.
교육장관 자격 없음 확인한 김명수 청문회. 이런 제목입니다. 법엔 노조 통보 그거랑 좀 빗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법외 장관을 하시려면 하든지 말든지 그런 얘기인지요. 그 김명수 후보자는 10여 편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구 내용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비춰봤을 때 군색한 변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언론 기고문 등의 대필 의혹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은 하면 안 될까요? 글쎄 말입니다. 예. 제자에게 이만한 능력 향상의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사실 그 제자가 부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라면서 언론에 폭로까지 했는데 말이죠. 반성은커녕 교육 차원 운운하는 데에는 정말 말문이 막힌다는 게 한국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한겨레 3면을 보니까 말이죠. 김명수 후보자와 같은 사례를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정진우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연구윤리 관련 판례를 보면은 1996년 대법원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받고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옮겨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국립대 교수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예. 대법원은 또 타인의 논문이나 저서를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 등의 발표 또 출판하고 이것을 재임용, 승진 때 활용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2010년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서를 자기 연구 실적으로 내세웠다가 발각돼 재임용 심사에서 떨어진 한 사립대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2009년에도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한 논문을 부교수 승진심사에 제출한 사립대 교원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따져보면은 어제 김명수 후보자의 발언은 도무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부당한 연구비 수령, 이것을 인건비성 보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둘러댔고 연구업적 부풀리기는 입력상의 실수로 의도하지 않은 누락이다 이렇게 둘러댔고 국립대 교수의 사교육업체 주식 투자를 문제 삼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뭐가 문제냐라면서 되레 따졌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는 잠시 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로 상처받은 국민의 상처를 어루만져야 하는데 자신이 지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 교육시민단체 여론조사에서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96% 나왔는데 예. 96%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투표를 하자는 얘기인가요? 예. 도덕적 논란을 떠나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조차 의심스러웠다는 그런 평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가 적시한 사례 가운데 또 하나는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을 묻는 어제 청문회 질문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교육부 장관 후보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본인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 그런데 지금 청문회 준비하느라고 기자들 접촉도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했는데 정작 청문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입증할 만한 이 철학을 밝히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걸 묻는 기자들은 없었거든요. 논문 표절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주식 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걸 물어봤지 기자들 중에 이거 질문한 기자 있었을까요? 그건 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지만은 이 청문회 자리에서 그런 것만 묻겠습니까? 본인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만 질문하겠어요? 전반적인 철학과 정책에 대해서 그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텐데 그건 생각을 안 해봤다.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역사 인식에서도 문제를 드러냈죠. 5.16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불가피한 선택 아니냐.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으니 후에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2012년 초에 했던 발언입니다.
그 이후에 걸 못 들었군요. 그 이후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어요. 예. 그 이후에는 5.16, 또 유신, 그리고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했었죠. 예. 이 모든 아버지 때의 일들,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 또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됐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박근혜 후보가. 근데 이분은 2012년 초 버전으로 이렇게 답을 했네요.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 이랬었단 말이죠. 예, 여기서 핵심 문구는 이겁니다. 예. 아직 생존자가 남아있으니 좀 더 후에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그 생존자가 누굴까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러겠죠. 예. 근데 5.16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살? 그 정도였는데 말이죠. 만 11살? 예. 52년 2월생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해명에 고개를 끄덕이니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명수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 한들 그의 말을 제대로 듣고 믿을 국민이 있을 리가 없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자라는 게 확인됐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에게 임명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설이 매듭지어집니다. 예.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근데 어제 낮 2시쯤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주식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말이죠.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죠. 작년 5월에 경제신문 보고 주식을 샀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사들여가지고 11번인가요? 사고 팔고 그랬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김명수 후보자의 주식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03년 7월 2일 아이넷 스쿨의 전신인 디지털 온넷 주식 678만 원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466주에 해당하는데요. 이틀 뒤에 989만 원을 이렇게 들여서 3,534주를 또 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6,000주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닷새 뒤에 디지털 온넷은 현대카드의 비밀번호 보호 시스템 개발을 수주했다라는 공시를 띄웠습니다. 디지털 온넷은 벤처 중소기업입니다. 이 벤처 중소기업이 현대카드라는 대기업 집단 계열사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은 것을 공시로 냈다. 이거 호재성 공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공시를 띄운 자와 김명수 후보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짚어봐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김명수 후보자의 매제가 바로 이 공시를 띄운 디지털 온넷의 등기이사 주모 씨였다는 겁니다. 예. 김명수 후보자가 매제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한 다음 투자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당시에는 증권거래법으로 불렸는데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전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부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에 처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엄격하게 금지를 했다는 거지요.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면은 어마어마한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을 면한 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겨레가 사면에서 또 이걸 풀어냈는데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호재성 공시뿐만 아니라 악재성 공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악재성 공시 전에 이걸 서둘러 처분을 하면 팔아버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손해를 안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법 위반 행위가 있은지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단순히 매제가 공시를 띄웠다 해가지고 이걸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공개 정보를 김명수 후보자가 건네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입증,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는 이런 것도 되는군요. 당시에 통화를 했다.
이 통화 내역 이것이 있다면은 이것은 처벌감이라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시민단체 쪽에서 고발을 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고발을 할 것 같고요. 김명수 후보자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겠다. 그렇게 나온다면 뭐 오늘이라도 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약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국회 가실 게 아니라 검찰 가실 분이 어제 청문회 석상에 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 일면 기사를 보니까 여권에서도 김명수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여권의 기류가 복잡해 보인다라는 그런 관측인데요. 새누리당은 김명수 후보자를 무조건 엄호할 경우 가뜩이나 730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당분간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않고 야권과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이다. 청와대도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엉뚱하게 답변하는 등 장관 후보자로서 품격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임명이 힘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거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 입장 뭐 당연히 대변하지 않겠어요? 박영선 원내대표가. 김명수 후보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면 김명수 카드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채널A에 나왔습니다. 예.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유임되는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아니, 총리도 유임하는데 뭐 부총리 유임 못할 법 없죠? 글쎄 말입니다. 예. 5.16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만으로는 9살, 우리 나이로는 10살이었나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잦은 음주운전과 이념 편향성 트윗 활동으로 자제 시비에 휘말린 SBS 앵커 출신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오늘 한겨레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양도세 탈루, 부동산 투기, 불법 조기 유학. 정말 이 양반도 백화점이네요. 1988년 4월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했고 3개월 뒤 임모 씨 명의로 1억 원의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매 금지 조항을 어기고 거액의 양도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특례 기간인 3년이 지난 그 1991년 2월에 임모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뿐만 아니라 딸의 불법 조기 유학 논란도 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자녀 학력을 보면은 딸 지금 26살인데요. 2001년 7월 중학교를 자퇴한 다음 2003년 미국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퇴 사유는 가족들의 이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외 유학 규정에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자비 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에 따른 2008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현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부인도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정성근 후보자의 딸뿐 아니라 아들도 2000년 8월에 미국 유학을 이유로 해서 중학교를 자퇴하고 미국에 가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 1월 이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가능했던 국외 유학을 전면 자율화했는데요. 조기 유학 과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2000년 9월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 유학을 떠난 그 시점으로부터 한 달 뒤에 중학교 졸업 이후로 완화하는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탈루 또 부동산 투기 의혹 여기에 불법 조기 유학 의혹까지 세트네요 세트. 오늘 또 청문회가 있거든요. 예.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리면서까지도 장관직을 차지하게 하는 그 집념, 그 권력 의지 놀랍습니다. 장관하면 좋습니까? 예? 장관하면 안 좋습니까?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해봐야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뭐 맨날 그 TV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장관한테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예. 하지만 전 의원보다는 전 장관이 낫다는 겁니다. 예. 남들 부르기에도. 남들 부르기에. 예. 그 장관이 좋긴 좋죠. 일생을 따라다니는 명예가 되니까 말이죠. 예. 제가 후 장관이라고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후 장관은 뭐? 나중에 될지 모르는. 전 장관이 아니라. 예. 앞으로 될지 모르는. 예. 미군 사격장이 폐쇄된 지 9년째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 사업이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원 조성 계획이 알려지면서 사격장 주변 땅을 사들인 외지인들이 펜션을 지어서 불법 영업 중입니다. 불법 영업 중인 펜션 가운데 얘는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서청원 의원의 당협위원회 간부가 감사로 있는 회사 소유의 펜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곳은 펜션 영업이 애초에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라서 근린생활시설인 그 소매업으로 이렇게 허가가 났는데 말이죠. 소매업을 한다면서 그 집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펜션 영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서청원 당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사, 서청원 후대표, 서청원 후대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이곳에다 불법 펜션 영업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공천에 대해서 일면서부터 아주 어마어마한 화려한 대접을 했습니다. 사설 제목에서 권은희 전 과장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표출했습니다. 권은희 폭로, 결국 야당 공천 받으려는 계산이었나, 이런 제목입니다. 뭐 내용은 뻔하지요. 예. 당신이 그 양심적으로 이런 부조리를 폭로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지금 주변에 있는 동료 경찰들은 다 부인하지 않느냐? 당신 혼자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거의 그 재보선 시점에 맞춰서 경찰 그만두고 그래놓고는 야당 공천을 받아, 그것도 광주에서. 이거는 야당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신이 의도된 폭로를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디 그 저잣거리에서나 술 처먹고 할 얘기를 사설에 싣는 조선일보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공직에 있으면서 어떻게든 정권에 또 보수 세력에게 눈에 들으려고 키를 쓰고 이렇게 국기문란 행위도 서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여당 공천을 받으려는 계산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조선일보의 논조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향신문 5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을 하는 것, 뭐 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공천 파문에 대해서 수습의 용도가 크지요. 자, 그런데 어제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가 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이 안 되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한다. 그런 잣대로 비난하면은 하나님인들 비난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 금태섭 전 대변인 이 얘기죠. 이 금태섭 전 대변인 이렇게 훌륭한 인재. 뭐 본인이 그 김태섭 전 대변인과 함께 정치하기 이전에는 그때는 민주당이 영입하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이 바로 금태섭 전 대변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에어컨 누수 현상. 저 조간 브리핑 시그널이 다시 나온 줄 알았어요. 예. 예. 그런 그 금태섭이 자기 측근이라고 이렇게 해서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 타당하느냐. 공천을 챙겨주려고 하니까 문제 삼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립서비스로 남아 측근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금태섭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한 지역에 출마 선언을 했던 마당에 다른 지역에 출마할 수 없다. 원칙을 지키고 작은 약속부터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불출마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전략공천을 거부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회적으로 원칙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한 셈입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은 측근 지지도 못 받은 안철수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개파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다. 리더십 블랙홀 위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13면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오는 11일, 바로 내일이네요. 서울에서 일본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가 열립니다. 일본 대사관 쪽에서 한국 정치인들에게 초청장도 보냈던 모양이죠. 그런데 가겠다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 50주년 행사 때는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죠. 예. 누가 참석했느냐? 동아일보 기사에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한나라당 김석준, 송영선, 안명옥,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훗날 탈당했던 신중식 의원이 참석했는데요. 한 사람이 빠졌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경원 의원입니다. 예. 이번 동작을 재보선에 출마하겠다 어제 발표를 했었죠. 2004년 6월 18일 자위대 창립 50돌 행사를 참석했습니다. 당시에 그 한국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당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사건 하나가 발발합니다. 한 누리꾼이 나경원 의원의 자위대 창립 50돌 행사 참석을 문제 삼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을 친일파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이죠. 자, 그러자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이 이 네티즌을 고발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김재호 판사거든요. 당시 서부지법 판사였는데, 근데 이 김재호 판사가 말이죠, 아내 일인데 서부지검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 누리꾼을 기소해달라라고 기소 청탁을 했다. 이게 바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주장한 내용이고 박은정 검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나경원 측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주진우 기자, 고소인지 고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재판정이 세우려고 이렇게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어느 쪽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기자가 만약에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저렇게 도심을 활보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예. 아무 편도 안 들었다, 검찰이. 어쨌든 주진우 기자는 날도 더운데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 네. 예. 그게 사실은 얘기죠. 얼마 전에 그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일본에도 다녀오고 말이죠. 예. 네. 오늘 동아일보에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15면인데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서구 여성들이 보기에 극히 불편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다. 영어로 운영되는 해외 한류 블로그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을 위한 불편한 안내, 이런 제목인데,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권을 넘어서 서구에서도 유통되면서 드라마 속의 성차별 요소가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어떤 것이 서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느냐? 여성의 손목을 잡아채고 남자가 막 앞서 나가는 그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예. 예. 이 신체적 폭력이라고 서구 여성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드라마에서 낭만적으로 그려지는 모습이죠. 어느 여성에게 프로포즈하거나 갑자기 사랑을 표시하기 위해 여성을 벽으로 탁 밀치고 그다음 액션을 취하는 예. 그런 거. 이것도 역시 신체적 폭력이라는 겁니다. 김용미 문화평론가가 한 말이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남성이 여성에게 신체적 압력을 가하는 순간에 두려운 감정을 앞으로 뭔가 벌어질 것 같다는 설렘으로 치환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예. 또 하나의 그 성차별 요소가 거론됐는데요. 여성의 애교입니다. 걸그룹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서 이 애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과장되고 귀여운 척하는 손동작이나 수줍은 듯한 모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문화정책센터장은 한국에서 여성은 순수하고 아이 같으며 남성에게 보호받는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애교 역시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의 소산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사 상당히 오늘 재밌었습니다. 주목되고요. 또 많은 또 울림이 있습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KBS 사장 후보에 조대현 전 부사장이 이렇게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후보로 선출됐다는 것은 결국 뭐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조대현 전 부사장, 김인규 사장 시절에 대표적인 그 친MB 방송들을 만들어냈던 주인공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승만 다큐도 사실 이 사람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KBS 내부의 저항감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두 후보는 바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 그리고 홍성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KBS 1노조, 새노조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조대현 부사장도 반대 대상이긴 했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저항감은 적단 말이죠. 어제 표결 결과가 상당히 미디어계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대영 아니면 홍성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청와대에서 하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에서 하명이 있으면은 7명의 KBS 여권 출신 이사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한 사람 밀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권 후보 표가 조대현 그리고 홍성규로 갈라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야당 추천 이사들이 조대현 전 부사장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고대영이나 홍성규가 되는 건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략적 차악을 선택한 결과 조대현 부사장이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이런 얘기는 조간에 안 실렸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취재해가지고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MBC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방자함의 연속이다. 오늘 한겨레가 사설에서 짚었는데요.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 방문을 출입문에서부터 막았죠. 아니 뭐 잡상인입니까? 로비에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국민의 공분을 산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해서 반성하는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못할 짓이다. 이렇게 한겨레는 질타를 냈습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국조특위의 MBC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어야 했는데 안 나온 거. 그 배경은 부끄러워서 못 나온 게 아니라 알고 봤더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적반하장식의 그런 심정 속에서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MBC는 지난달 2012년 파업 중에 해고된 언론인 6명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법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태도입니다. 정권의 신임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 경영진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오만함이 머지않아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일보 신면을 가보겠습니다. 제자에게 학점 이수를 빌미로 돈을 요구한 의혹으로 해임 처분됐던 교수의 징계를 감경했습니다. 관동대학교가 말이죠. 예. 관동대가 원래 그 명지대하고 한 재단이었죠. 그러다 관동대가 이제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 관동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 관동대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 이런 관동대가 취업률을 부풀리기 위해서 재학생들을 위장 취업시키고 대학원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부풀려진 취업률을 이용해서 대학 평가 점수를 높여서 정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링크 사업이라고 합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 이게 링크 사업인데, 링크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최대 규모의 산학협력 사업으로 올해 예산만 2,500억에 해당합니다. 학생 취업률은 예산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라는 것이죠.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부터 이렇게 비리와 거짓을 일삼는 판이니 뭐 이런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는 대학에서 이런 중대한 사기 행각을 벌여도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신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 대책이 겉돌고 있다. 오늘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은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소집돼서 결과물을 내놓지만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불만이란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학교에 재학 중인 14살 한 여학생이 지난해 같은 반 학생들에게 돈과 학용품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들에게 2주 봉사활동과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피해자 학생에게 욕설을 하는 등 더 심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도 불신을 받는 못 믿을 학교폭력위원회. 괜히 신고했다. 억울하다. 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보호, 선도보다는 처벌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 선도. 그러니까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기술과 능력을 키워주는 식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악순환은 거듭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 박범 씨, 유명 걸그룹 21 멤버인 박범 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 김학의 전 차관도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네요. 어떻게 연관되느냐? 인천지방검찰청이 박범 씨의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 사건을 내사하면서 차장검사 전결로 입건 유예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시 지검장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당시 지검장이 누구냐? 김학의 인천지검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검찰이 박범 씨의 마약 밀수입 사실을 인천지검 내부뿐 아니라 법무부 대검찰청에도 보고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실을 알고도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박범 씨를 법무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도록 이렇게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종교명 기사인데 기가 막힙니다. 프란치스코 효과로 개신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다. 성찰의 계기로 삼긴 하겠지만 개신교가 가톨릭과의 차이점이 크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라는 참으로 생뚱맞고 어처구니 없고 기가 막힌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교황이 와서 개신교가 위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목만 본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가톨릭에 대한 그런 세인의 평가가 좋은데 개신교는 악의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세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예. 개신교 위축 위기가 어떻게 비롯됐는지 조영기 목사한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예. 가톨릭과의 차이점을 알려야 한다라고 국민일보가 밝혔는데 차이점 많이 알고 계시죠? 뭐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전 양심에 그렇게 거리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거듭해 되묻는가 하면 무신분립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아 예. 신뢰가 없으면 아 그러니까 다 뒤에서 지금 교육부 직원에게 답을 얻어야 됩니까? 아 죄송하지만 제가 이 귀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정말 죄송합니다. 글쎄 잘 안 들려서가 아니라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서 교육부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아닐지. 사례는 또 있는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저 위원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이냐고 몰아세우자 제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언론 기고문을 제자들에게 대필시켰다는 의혹에는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는 이 대학원생들이 글 쓰는 그런 연습, 칼럼 대필 논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해했는데요. 본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이제 써서 보통 6시 마감 전에 보내던 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필은 아니라는 주장이십니까? 대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 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여당 의원도 상식을 가진 사람. 이상일 의원의 말. 그리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의 말. 초점을 지금 맞춰서 대답을 못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요령부득인 분이 어떻게 이 나라 사회부총리까지 맡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가로채기 하고 베끼고 이런 사람이 사회 공직자로서 그렇게 높은 위치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역할할 사람이다.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갖가지 의혹이 일 때마다 후보자가 했던 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청문회에서 그가 보여준 것은 그런데 진실이 아니라 개그. 어제 개그의 정점은 바로 이것.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탈법들, 심지어 지금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뽑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뽑을 의지와 각오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좀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설령 하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그런 의지와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뽑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뿌리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원회가 어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나섰습니다. 독립국가위원회 형태의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자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현 정권과 국회는 더 이상 못 믿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 전화로 연결합니다. 유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민대책위 통해 밝힌 특별법 입법 청원, 대략적인 내용하고요. 이런 결정하게 된 그런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 특별법을 갑작스럽게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아시다시피 이미 일찍부터 저희는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2달 정도 동안 저희가 이제 특별법을 준비하기 위해서 같이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청회도 하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고요. 예.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겪으면서 좀 국적으로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우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철저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력한 처벌을 하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을 하고 그 대안이 지속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그러한 것까지 저희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뭐 이후에 또 조사가 더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로는 진상규명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기대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이 국정조사가 물론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이 기관 보고를 통해서 특히 이 피감 기관들의 자세, 보고를 해야 할 기관들의 어떤 그 준비 내용이라든가 생각들을 들어보고 나서 좀 많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이게 좀 진짜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실에 다가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예. 입법청원의 뼈대중에 4.16 참사특별위원회 구성,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동되고 있는 국조특위와는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예. 어떻게 구성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구성을 보면, 기존 정당에서 제출한 법안과는 좀 많이 구성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그 국회와 저희 피해자 가족들, 국민들이 추천하는 그 위원들이 동수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예. 그다음에 활동 시한도 저희는 기본 2년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1년 더 연장을 해서 최대 3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 기간 동안 오래 활동을 해야만 이후 대책이 나왔을 때에도 그 대책이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우리 위원회가 같이 갖고 있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존의 국정조사는 물론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증인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거나 협조를 잘 안 하거나 자료를 제출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사실 정확한 제재 수단도 없고요. 또 제재를 한다고 해서 별로 겁도 내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다른 내용 가운데 치유 기억소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좀 눈에 띄는데요. 요 얘기는 이제 참사 직후에 정부가 뭐 생존자들의 심리치료를 위한 뭐 장치를 마련해 가동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것들 대부분 좀 제대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약속을 안 지킨다기보다는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물량 공세에서 인원을만 계속 투입을 해서 무언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정부에서 주도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정을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소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 가족들만의 치료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작게는 이 안산시, 크게는 나라 전체의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2억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가 함께 치유해 나가면서 기억해 나가는 이제 그런 일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치권으로부터 그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뭐 16일까지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 처리하겠다 그 얘기 들었는데 그 법안 다 받아 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던가요? 정치권에서 내놓은 법안들이요. 예, 물론 현재 정당에서 내놓은 특별법은 총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물론 정당이 4개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 저희 쪽의 입장과 상당히 비슷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양당이라고 표현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진실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야당의 안이 조금 더 저희 쪽하고 가깝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다. 활동 시한이라든가 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활동하는 내용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제재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당안은 거의 규정이 없고요. 예. 그런 세부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안은 조금 낮긴 합니다만 보완할 점이 많이 있고, 예,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의 과제가 이제 입법 청원하셨지만 결국은 이 특별법이 법으로 완성되려면 국회 통과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는 특히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기존의 어떤 법 체계라든가 그런 검찰만이 갖고 있는 기소 독점주의라든가 이런 기존의 관행이나 질서를 많이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이 유례 없는 대참사였다고 그러면 이후의 대책이나 해결 방안도 유례 없는 방안으로 진행을 해야만 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야에다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여야와 저희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3자 협의 체계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특별법과 관련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기소권 관련해서는 수사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걸 좀 고려하면 어느 정도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이건 뭐 가정입니다. 만약에 뭐 여당이든 뭐 정치권 전체든 이 가족들이 제안한 이 특별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상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놓기에는 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잘 받아들여 주셔서 전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요. 물론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많은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좀 제대로 검증이나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청와대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그 사고 당일날 대통령 대면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 부분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 물론 그 어떤 보고 체계라든가 위기 대응 그 시스템이랑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은 뭐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예. 글쎄요, 유선상해 보고 뭐 서면 보고 두 차례 외에는 일절 어떠한 보고도 없었고 회의도 없었다.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날은 우리 대한민국이 좀 정지가 되었던 날이 아닌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국조특위라든가 이런 진행 상황 보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족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병건 위원장과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현 상황 타개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직접 면담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 없으신가 여쭤봤는데요.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가족들 간에 혹시 이 문제 논의가 되셨는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대통령을 다시 한번 좀 뵙고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또 정부 여당 또 야당까지도 하셨던 이야기들 이런 걸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그동안 무엇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또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지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제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곳에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의 회동 이후에 상황을 한번 보시겠다는 얘기고요. 예. 특별히 이제 국조특위 진행하면서 지금 MBC가 청문회 나오지도 않고요. 네. 예, 유경근 대변인께서 가셨다가 또 문전박대도 당하셨는데, 네. 예, 뭐 여러 심경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좀 각도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BS 문제는 어떻게 보면 좀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시 상황을 본다면. 예. 예, 뭐 그런 면이 좀 있죠. 예. MBC는 글쎄요. 지난번에 갔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생각을 좀 그 자리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MBC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었고 MBC의 그 노조 그 위원장이 오셨으니까 차라도 한잔하고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차단이 돼서 조금 당혹스러웠었고요. 어쨌든 그 밖에 나와서 큐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좀 밖에서 국민들이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많이 승질도 심하고 뭐 이런 부분. 그래서 글쎄요, 그걸 내부에서도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해법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많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바라는 것은 이제 8월 초에 있을 청문회 때는 반드시 좀 출석을 해서 예. 관련되는 의혹들도 해소하고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그래서 좀 진짜 과거에 그 좋았던 MBC의 모습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이후 상황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특별법 입법 차원이나 또 가족들의 입장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터뷰 요청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메뉴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